2025년 10월 6일 새벽 1시 40분, 흑해를 따라 펼쳐진 크림반도의 동남부 항구 도시 페오도시아에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이 270m의 초대형 러시아 유조선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었다. 선박에는 110만 배럴이 넘는 디젤 연료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 남부 전선의 군사작전에 절대적인 생명선으로 간주되는 물량이었다. 그러나 이 조용한 광경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약 25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열화상 모니터에는 유조선 갑판을 순찰하는 러시아 선원이 잡히고 있었고, 이를 주시하고 있는 이는 복수의 무인 항공기 UAV를 제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 특수작전 통제관이었다. 이 유조선은 단순한 군수 선박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면전 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었다. 특히 크림반도에 위치한 페오도시아는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지역으로 향하는 남부 전선 전체의 연료 공급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항만이 파괴된다면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 전체가 멈춰설 수 있는 위기였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몇 주 전부터 이 유조선의 항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정찰용 드론은 750km 이상을 따라 비행하며 선박의 경로, 속도, 도착 예정 시각, 해양 조건, 적재 상태 등을 모두 분석했고, 이 모든 정보는 미국 민간 위성통신 시스템인 스타링크, 스타어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국의 작전본부와 공유되고 있었다. 스타링크는 이 작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전장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통제소 간의 영상 전송, 좌표 공유, 명령 전달이 지연 없이 이뤄졌고, 이는 다수의 UAV가 정확한 타이밍과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기반이었다. 반면 러시아도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항구 외곽 해역에는 아드미랄 그리고로비치급, 에드머렐 그리고로비치 클래스 호위함이 배치되어 있었고, 해당 선박에 탑재된 3D 레이더는 반경 200km 내의 모든 항공물체를 탐지하고 있었다. 항만 근처에는 단거리 대공방어체계 판치르 S1, 펜트서 S1이 작동 중이었으며, 이는 드론 및 적어도 비행체 요격에 특화된 무기체계였다. 러시아는 이 다층적 방공체계로 인해 페오도시아 항만이 사실상 불침 항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믿음을 이용해 반대로 함정을 설계했다. 공격은 단계적으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먼저 고도와 소음을 의도적으로 높인 렐러커 -100 드론이 레이더에 일부러 탐지되도록 투입되었다. 이들은 방공 시스템의 관심을 하늘로 유도하는 미끼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오퍼레이터는 위협을 상공으로 판단하고 모든 탐지 요격 수단을 그쪽으로 집중했다. 그 순간 본래 공격을 위한 주력 드론 편대는 바다 위단 15m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한 맞바람을 이용해 레이더 수평선 아래를 유지했고, 기체 속도를 낮춰 탐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적은 상공만 주시하고 있었기에 이 저공 침투는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 모든 기체는 실시간으로 좌표와 영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고, 인간이 반응할 수 없는 단위의 상황 전개에 대비해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다. 이 드론들은 명령 하나로 행동을 재설정하거나 통신이 차단될 경우에도 자동으로 목표를 식별하고 궤도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다림이었다. 유조선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하고 연료 이송 호스가 연결되고 실제로 연료가 펌핑되기 시작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측은 일절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연료가 흐르는 중이라면 해당 선박은 거대한 폭탄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유조선은 적의 레이더를 가리는 물리적 방패로 전환되었다. 선박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러시아 지상 방공 레이더의 전파를 차단하면서 그 뒤편으로 접근하는 드론은 사실상 투명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점을 활용해 최종 돌입을 감행했다. 공격 명령이 내려지자 실탄이 탑재된 FPV 드론들이 한 기씩 전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PG-7V 탄두를 장착하고 있으며
관통 후 0.9초의 지연 기폭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콘크리트 외벽을 돌파한 뒤 내부에서 기폭함으로써 핵심 설비만 정밀하게 파괴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첫 번째 드론이 주 펌프 시설에 돌입했고 이어지는 드론들이 자동적으로 분산된 목표 지점에 착탄했다. 배관 시스템이 파열되며 수십 톤의 디젤 연료가 증기 형태로 공중에 분사되었고 이어 도착한 두 번째 드론이 점화 유발자가 되어 공기 중에 퍼진 연료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대규모 열압 폭발이 발생했고 시설 전체가 화염과 충격파에 휩쓸렸다.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불길은 유조선 본체까지 확산되었고 결국 110만 배럴 분량의 연료가 폭발에 휘말리며 흑해 밤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화염 기둥이 형성되었다. 이 공격의 전략적 효과는 단순한 인프라 파괴를 넘어섰다. 남부 전선 전체에 공급되던 연료의 절반 이상이 단 하룻밤 만에 증발했으며 러시아 육군 기갑부대는 작전 기동 능력을 상실했다. 며칠 뒤 러시아 남부 지역의 민간 주유소 14% 이상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공식 보고되었고 일부 병참 수송선은 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을 통해 단순한 드론 테러가 아니라 정보전,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전자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러시아가 신뢰하던 무적의 방공망은 적절한 기술과 분석, 타이밍 앞에서는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2025년 10월 6일 새벽 1시 42분 러시아 방공조종사는 자신의 콘솔 화면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공중을 선회하던 우크라이나 무인기 여러 대가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고 레이더상에는 위험 요소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전투 일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이었다. 화면이 흔들리며 탐지 불가 상태였던 다수의 신호가 수면 가까이에서 갑작스럽게 출현했다. 이들 신호는 전부 유조선의 거대한 선체 뒤, 즉 레이더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본격적인 공격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상공을 날며 요란한 소리를 내던 렐러커, -100 드론은 전부 미끼에 불과했다. 진짜 공격용 드론은 바다 표면으로부터 불과 15m 위를 비행하며 러시아 방공망의 가장 큰 맹점인 수평선 아래에서 접근 중이었다. 레이더는 전방위 고도를 감시하고 있었고 수면 가까이의 열 신호나 반사판은 모두 무시된 상태였다. 이 드론들은 FPV, 1인칭 시점, 전투 드론으로 오퍼레이터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조종한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빠른 결정이 요구되었다. 갑작스런 돌풍과 열파로 인해 일부 기체가 진로를 벗어났고 동시에 흑해 연안에서 S-400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경보가 모든 지휘 단말기에 표시됐다.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실패 가능성이 높았다. 우크라이나 측 지휘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VS 명령어를 입력했고 모든 드론은 곧장 AI 기반 자율 대응 모드로 전환됐다. 이 모드는 전장 상황에 따라 드론 각 기체의 역할, 목표, 경로를 자동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드론 중 한 기체는 ALE-50 적외선 열 유인 장치를 투하했다. 이 장치는 실제 드론보다 2배 이상 강한 열 신호를 방출하며 열 추적 미사일을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 S-400 미사일은 미끼에 반응했고 실제 목표에서 벗어나 폭발했다. 드론은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제 AI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유조선 본체를 직접 타격해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은 재앙에 가까웠다. 유조선은 여전히 연료 이송 중이었고 공격하면 인근 시설까지 괴멸시킬 수 있는 초대형 폭발을 유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1순위 목표를 유조선에서 터미널의 연료 펌프 설비로 변경했다. 이 지점만 무력화하면 유조선은 단순한 떠있는 연료 저장고로 전락하게 된다. 곧장 몇 대의 드론이 궤도를 바꾸어 연료 이송시설로 진입했다. 각 기체는 PG-7V형 폭발탄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내부의 관통 후 지연 폭발 방식의 히트탄이 내장돼 있었다. 첫 번째 드론은 정확히 콘크리트 외벽 중심을 타격했고
폭발은 벽을 관통한 직후 발생했다. 내부의 밸브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파이프라인이 분해되면서 고압으로 분사되던 디젤 연료가 기화된 상태로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연료는 외부의 산소와 혼합되며 거대한 연무대를 형성했고 이어 날아든 두 번째 드론이 고의적으로 점화 반응을 유발했다. 수천 리터의 연료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열압 폭발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일반적인 폭발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고온과 충격파를 가하며 건물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한다. 펌프 시설은 물론 이와 연결된 제어 센터까지 파괴되었고 인근의 통신시설과 냉각 시스템도 고열로 인해 손상되었다. 불길은 이제 유조선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이미 내부에 가득 차 있던 110만 배럴의 디젤 연료는 드론 한 기의 잔해에 의해 점화되었고 순식간에 선체 전체를 삼켜버렸다. 엄청난 화염기둥이 밤하늘을 찢듯 솟구쳤고 폭발음은 30km 떨어진 해안 마을에서도 감지되었다. 크림반도 남쪽 해안은 붉게 타오르는 석유 불길로 물들었다. 이번 작전으로 러시아는 치명적인 전략적 손실을 입었다. 우선 크림을 통한 남부 전선 연료 공급의 절반 이상이 붕괴되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 공격 이후 72시간 이내에 자포리자 남부와 헤르손 전방 기갑부대에서 연료 부족으로 작전이 중단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후 5일 안에 러시아 본토 남부 지역 14% 이상의 민간 주유소에서 연료 공급 지연 혹은 품절 현상이 공식 보고되었다. 이러한 군수 차질은 단순한 전투력 손실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여론과 사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국민은 크림을 러시아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그 심장부에서 이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상징적인 패배로 받아들여졌다. 미디어 통제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서는 불타는 유조선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쟁의 귀환이라는 공포가 확대되었다.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공격은 현대 전장에서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었다. 기존의 대규모 폭격이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분산된 소형 드론, 인공지능 기반 타격 분배 시스템, 실시간 위성통신, 그리고 기후 조건과 레이더 물리학을 결합한 과학적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전면전 없이도 적의 주요 기반 시설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는 실전 사례가 된 것이다. 러시아는 그날 밤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패에 의해 스스로 찔렸다. 이 작전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전술 심리 정보의 3요소가 완전히 통합된 정밀한 예과 수술이었다. 현대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음을 전 세계가 목격한 순간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